내가 군인이야. 그따위 정신력으로 전쟁이라도 하겠다고 포구가 쏟아지는 훈련장이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회색빛 물줄기를 쏟아냈고 병사들의 발밑은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빗물과 흙탕물이 범벅이 된 장애물 위로 최지은 중위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팔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폐는 터질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교관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그녀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눈앞의 박민규 중령이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은 마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훈련의 총책임자이자 이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다. 최중위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다. 그러나 흠뻑 젖은 전투복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미끄러운 밧줄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소나귀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다. 결국 힘이 풀린 손과 함께 그녀의 몸이 아래 진흙탕으로 맥없이 떨어졌다.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흙탕물이 튀었다.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이내 박중령의 살기 어린 시선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최중위에게 다가갔다. 그의 전투화가 진흙을 밟을 때마다 질퍽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민규 중령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최중위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다시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짓이었다. 최중위는 온몸을 뒤덮은 굴욕감과 고통을 애써 억누르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못 들었나 다시 하라고 했다. 네가 그 장애물을 통과할 때까지 오늘 훈련은 끝나지 않아. 박중령은 손에 든 지휘봉으로 장애물의 가장 높은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마치 까마득한 절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체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훈련장 한쪽 임시로 세워진 천막 아래에서 한 여성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과 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 하나 붙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저 가슴팍에 강서연이라는 이름표만 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폭풍우 속의 고요함처럼 이질적이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그녀를 흘긋 쳐다보았지만 그저 본부에서 파견 나온 행정장교나 초급 간부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녀의 말은 체형과 평범한 외모 어디에서도 위압감이나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비에 젖은 훈련장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분석을 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대열, 장비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인 박민규 중령의 리더십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부대의 전투력이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저런 식의 리더십은 부대의 사기를 갉아먹고 전투력을 저하시킬 뿐이었다. 뭐 하는 거야?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시작해. 박중령의 불호령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최지은 중위는 비틀거리며 다시 장애물 앞으로 섰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주기이자 학대였다. 그녀는 다시 밧줄을 잡았다. 손바닥에 살같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강서연은 미동도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팔짱을 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박민규라는 인물에 대한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육사 출신의 전형적인 마초 스타일 지휘관으로,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최중희의 두 번째 시도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끝났다. 그녀는 밧줄의 절반도 오르지 못하고 다시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졌다. 이번에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듯 보였다. 그녀는 진흙 위에 엎드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중령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 듯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최중희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려다. 이내 더러운 진흙이 손에 묻는 것이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이것 봐라. 이게 바로 여군의 한계다. 체력도 정신력도 이 모양이니 전쟁이 나면 볼만하겠군. 여자들은 그냥 군대에 발 들일 생각을 말아야 해. 곱게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성별을 문제 삼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훈련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다른 남군 병사들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을 보거나 땅바닥을 쳐다보았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중령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나 다름없었다. 최지은, 중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하는 이 순간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녀는 군인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남자 동기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을 새워 체력을 단련하고 전술을 공부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여자라는 한 단어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천막 아래 서 있던 강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중령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여군의 한계.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녀 또한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지겹도록 들어왔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박중령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최중위,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전 부대원이 비를 맞으며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그렇게 나약해 빠졌으니 내 소대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리더의 자격이 없어. 너는. 그는 최중희의 리더십까지 문제 삼으며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씩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권위가 확고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김대위를 향해 고갯짓했다. 김대위, 저거 치우고 다음 훈련 준비해. 저런 건 없는 셈 치는 게 부대 전투력에 도움이 될 테니. 김대위는 기다렸다는 듯 우렁차게 대답하며 최중희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잠깐.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 천막 아래의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박민규 중령은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자신의 명령에 토를 다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강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계급장도 없는 평범한 여군 장교일 뿐이었다. 그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누구냐? 넌 어느 부서 소속인데 감히 훈련 중에 끼어들어. 강서연은 천천히 천막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박중령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진흙탕 위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박중령의 눈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기세에 박중령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본부에서 훈련 현황 점검차 파견 나온 강서연 대위라고 합니다. 그녀는 거짓 직책을 댔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박중령은 대위라는 말에 다시 아나무인한 태도를 되찾았다. 고작 대위 따위가 감히 중령인 자신에게 맞서려 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다. 대위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는 거야. 내까짓게 훈련에 대해 뭘 안다고. 지금 당장 내 소속 부서랑 이름을 똑똑히 대.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줄 테니. 박중령은 그녀를 위협하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강서연을 압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중령을 지나쳐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있는 최지은 중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최중위의 상태를 살폈다. 일어설 수 있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최중위는 낯선 여군 장교의 등장에 당황하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연은 최중위의 팔을 잡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는 박중령을 향해 돌아섰다. 중령, 해당 훈련은 현 시간부로 중지해야 합니다. 훈련병의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의 반복 훈련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입니다. 그녀의 말은 명확하고 논리정연했다. 박중령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혹행위 입어. 강대위. 군대가 애들 소꿉장난하는 곳인 줄 아나. 전쟁 나면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견뎌야 해. 이런 온실 속 화초 같은 정신 상태로 누굴 지휘하겠다는 건가? 너나 저 최중이나 여군들은 다 똑같아. 나약하고 감성적이지. 그는 다시 한번 여군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강서연과 최중희를 한데 묶어 모욕했다. 강서연의 얼굴에서 마침내 희미한 감정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경멸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지한 지휘관과 언쟁을 벌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령의 훈련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중지를 요청합니다. 강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중령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일개 대위가, 그것도 여군 대위가 자신의 면전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을 가르치려 들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요청. 내가 지금 나한테 요청할 입장은 아닐 텐데. 좋아.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저 장애물을 3분 안에 통과한다면 내 오늘 훈련을 여기서 끝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는 저 최중위와 함께 군장 메고 연병장 100바퀴를 돌게 될 거다. 어때? 해보겠나? 박중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폭우 속에서 진흙으로 미끄러운 장애물을, 그것도 처음 보는 여군 장교가 3분 안에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강서연이 겁을 먹고 물러서거나 혹은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는 손해가 없었다. 주변의 병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것은 무모한 도발에 불과했다. 그러나 강서연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의 대답에 박중령조차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으며 말했다. 깡다구 하나는 인정해주지. 좋아. 모두 똑똑히 지켜봐라. 저 잘난 강 대위님께서 여군의 실력을 몸소 증명해 주신다고 하니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서연은 자신을 부축하고 있던 최지은 중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는 빗물이 흐르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녀는 장애물을 향해 걸어가며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부드러웠다.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준비됐나? 강대위 박중령이 조롱하듯 물었다. 강서연은 대답 대신 출발선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대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전사의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훈련장의 폭우가 마침내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박민규 중령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의 입가에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저 오만방자한 여대위가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쩔쩔매다가 결국 진흙탕에 처박히는 모습을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강서연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 무겁고 둔탁한 군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맹수가 땅을 박차고 나가는 듯한 가볍고 폭발적인 움직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첫 번째 장애물은 2m 높이의 수직 목재벽이었다. 최지은 중위는 이 벽을 넘기 위해 몇 번이고 발을 헛디뎌야 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벽을 향해 달려가던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벽면을 발로 차고 오르는 동작. 이른바 킥 오프 기술을 이용해 단숨에 벽 위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은 한 마리 새처럼 가볍게 날아올라 벽 상단을 가볍게 잡고 순식간에 반대편으로 넘어갔다. 착지 않은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일련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힘이나 시간은 1초도 없어 보였다. 훈련장의 소음 속에서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규 중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운이 좋았을 뿐이겠지.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강서연의 다음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군 생활 경험으로 볼 때 방금 전의 움직임은 결코 운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몸에 완벽하게 각인된 수천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만 가능한 경지였다. 두 번째는 철조망 통과 구간이었다. 비 때문에 진흙은 더욱 질척였고 날카로운 철조망은 병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강서연은 주저없이 몸을 낮춰 포복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팔꿈치와 무릎만을 이용해 전진하는 정석적인 포복이 아니라 온몸을 뱀처럼 꿈틀거리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의 속도는 다른 병사들의 포복 속도와는 차원이 달랐다. 전투복이 진흙에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은 물론 철조망에 옷이 걸리지 않도록 몸의 높이를 완벽하게 제어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기어간 듯한 매끄러운 흔적만이 남았다. 세상에. 저게 가능한 속도야 한 병사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의 눈 역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전설로나 들을 법한 시범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최지은 중위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까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구간들을 저 낯선 대위는 마치 평지를 산책하듯 통과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행정 장교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박민규 중령의 표정은 이제 당혹감을 넘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뛰어난 실력자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에 저런 내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실패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여자치고는 제법이군.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다. 박중령은 억지로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다음 장애물, 외줄 타기 구간을 향해 있었다. 폭우로 인해 밧줄은 극도로 미끄러웠고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흙탕물 웅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저기서 분명 실패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강서연은 외줄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밧줄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밧줄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몸은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깃대처럼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며 미끄러운 밧줄 위를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은 밧줄에 단단히 고정된 듯 조금의 미끄러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균형 감각의 문제가 아니었다. 발바닥 전체로 밧줄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그에 맞춰 몸의 무게중심을 끊임없이 조절하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박중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것은 특전사 중에서도 에이스급 요원들이나 가능한 기술이었다. 도대체 정체가 뭐지? 박중령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본부에서 온 대위라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부서이기에 저런 괴물 같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라도 저 여자의 뒷조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의 굴욕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어느덧 강서연은 마지막 장애물, 최지은 중위가 끝내 넘지 못했던 수직 밧줄 오르기 앞에 도착했다. 5m 높이의 밧줄은 비를 잔뜩 머금어 평소보다 2배는 무겁게 느껴졌다. 정상에는 훈련 종료를 알리는 작은 종이 매달려 있었다. 박중령의 시계는 2분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박중령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 밧줄은 남자 병사들도 힘들어하는 구간이다. 지금까지 체력을 많이 소모했으니 저 마른 체격의 여자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할 터였다. 그는 강서연이 밧줄 중간쯤에서 힘이 빠져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서연은 밧줄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밧줄을 단단히 잡았다. 그녀는 팔의 힘만으로 오르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다리를 이용해 밧줄을 감고 지지하며 오르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힘을 아끼면서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녀의 몸이 밧줄을 타고 거침없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지켜보는 병사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경외감에 빠져들었다. 저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등반 기계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순식간에 정상에 도달한 강서연은 매달려 있던 종을 향해 손을 뻗었다. 딸랑 맑고 경쾌한 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박민규 중령의 패배를 알리는 조종 더블션처럼 들렸다. 그녀가 종을 울렸을 때 박중령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정확히 2분 47초였다.
훈련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종을 울리고 가볍게 땅으로 뛰어내리는 강서연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모습은 조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산처럼 위압적이고 당당해 보였다. 강서연은 천천히 박민규 중령에게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약속대로 훈련 중지하시죠. 중령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중령님이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라는 통보였다. 박민규 중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일개 여군 대위에게 완벽하게 패배하고 조롱당한 것이다. 그의 이성은 분노와 굴욕감에 마비되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무너진 권위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는 강서연의 눈을 노려보며 거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년 정체가 뭐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패배 인정이 아닌 무례하고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내년이라는 천박한 단어에 주변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황이 단순히 훈련 내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서연은 그의 무례한 발언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권위에 집착하는 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논리가 아닌 폭력과 모욕에 의지하는 법이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정체가 아니라 중령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거구의 박중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약속 웃기지 마라. 여긴 군대다 내까지. 대위가 나한테 명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내가 본부에서 왔다는 증거라도 있나?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는 이제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흠집을 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 발버둥 쳤다. 그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강서연은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처음에는 조용히 상황을 바로잡고 경고하는 선에서 끝내려 했다. 하지만 박민규라는 인간은 구제불능의 암적인 존재였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지휘관으로서의 품격도 없는 자였다. 이런 자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강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박중령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셔이였다. 그래, 필요하다. 내가 정말 본부 소속 장교라면 그에 합당한 증명을 해봐라. 그러지 못한다면 넌 상급자 모독과 훈련 방해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줄 알아라.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마지막 권력의 칼날이라고 생각했다. 강서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젖은 전투복상의 지퍼를 향해 손을 가져갔다. 그 작은 움직임에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강서연의 손이 전투복 상의 지퍼에 머물자
박민규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궁지에 몰린 자의 마지막 허세라고 판단했다. 기껏해야 낡은 신분증이나 본부에서 발행한 임시 출입증 같은 것을 꺼내 보이려는 속셈이리라. 그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다. 뭐 하는 거냐, 뭘 꾸물거려, 빨리 꺼내봐.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증거. 박중령은 비아냥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가 비 냄새에 섞여 강서연의 코를 찔렀다. 어젯밤 마신 술이 아직도 깨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만족감에 젖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김대위와 몇몇 장교들이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서연의 퇴로를 막아서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 뒤와 옆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셈이었다. 이 포위망은 물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심리적인 위축을 노린 것이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장교들에게 둘러싸인 여성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다. 박중령은 강서연의 얼굴에서 두려움이나 당황의 기색을 읽어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표정이 박중령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들고 있던 지휘봉 끝으로 강서연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이것은 명백한 신체적 도발이자 모욕이었다. 어깨 펴라. 대위. 상급자 앞에서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야지. 아니면 여군들은 원래 이렇게 예의가 없나. 그의 목소리는 끈적끈적한 독사의 혀처럼 불쾌했다.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동요가 일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지휘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최지은 중위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저 낯선 대위가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제발 그만두라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바른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강서연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는 지휘봉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박중령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중령님. 그 목소리는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에 가까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선고였다. 하지만 그 말은 박중령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감히 일개 대위가, 그것도 여자가 자신에게 경고라는 단어를 입에 담다니.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경고 내년이 지금 누구한테 경고를 하는 게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지휘봉을 치우고 대신 손을 뻗어 강서연의 전투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귀에 그녀의 지퍼를 잡고 있던 손등까지 함께 잡혔다. 질척이는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손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강서연을 자신의 얼굴 앞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내가 군인 정신이 뭔지 알아. 군대 계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마. 강서연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개인적인 모욕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고 신성한 지휘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자는 더 이상 교화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일 뿐 그녀는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군사재판, 불명예, 전역, 연금 박탈. 박민규라는 이름 위에 그릴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박중령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다. 너 같은 년들 때문에 군대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곱상한 얼굴로 상급자한테 아양이나 떨어서 진급했겠지. 어디서 뭘 하고 굴러먹었는지 뻔히 보인다. 뻔히 보여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손목에서 믿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강철로 만든 바이스가 자신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느낌. 고통의 근원지를 내려다본 그는 경악했다. 강서연의 가녀린 손가락이 그의 굵은 손목을 감싸 쥐고 있었다. 그가 짧은 비명을 내뱉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전사에서 단련된 군인이라도 이렇게까지 강력한 악력을 가질 수는 없었다. 손목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에 그는 저도 모르게 강서연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풀리지 않았다. 그 손, 더럽군. 강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는 박중령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박중령은 처음으로 죽음과 유사한 공포를 보았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장교들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지만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서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평범한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에서 생사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기운이었다. 이 인연이 감히 이거 안나. 박중령은 고통과 굴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강서연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서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이었다. 그녀는 박중령의 손목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아까부터 잡고 있던 자신의 전투복 지퍼를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장엄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내가 그토록 원하던 증명.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똑똑히 봐라. 네가 누구 앞에서 감히 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는지. 그녀의 손이 마침내 지퍼를 잡고 아래로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치익 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젖은 전투복 상의가 열리면서 그 안에 입고 있던 짙은 녹색의 군복 셔츠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셔츠의 양쪽 옷깃에 무언가가 달려 있었다. 처음에는 진흙과 빗물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강서연이 상체를 꼿꼿이 세우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씻겨 그것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작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었다. 치익 하는 지퍼 소리가 멎었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도 함께 멎는 듯했다. 쏟아지는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다. 훈련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선이 단 한 곳. 강서연의 젖은 군복 셔츠 옷깃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박혀 있는 세 개의 은빛 물체에 처음에는 그저 빗물에 반사된 빛이거나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흙탕물에 씻겨 내려간 그것들은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팔각의 별, 대한민국 육군 장성을 상징하는 무게와 명예를 담은 별이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무려 3개, 중장, 총장, 군단 장급 지휘관이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장군의 반열에서도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존재, 사단장인 소장조차 신처럼 떠받드는 이 군대에서 중장은 살아있는 신화나 다름없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왜소한 여군 대위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박민규 중령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눈을 비볐다가 다시 쳐다보고 고개를 흔들었다가 다시 보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3개의 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준빛 속에서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짓말.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건 가짜야. 내년이 감히 군 형법을 무시하고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저것은 가짜일 것이다. 저 여자는 군을 모독하기 위해 장성 계급장을 위조한 미친 여자일 것이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것은 진짜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부착된 각도. 세월의 흔적이 살짝 엿보이는 은은한 광택. 그리고 무엇보다 저 계급장을 달고 있는 여자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대위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생사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깊이와 무게가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여전히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아까와 같은 힘을 주고 있지는 않았지만 박중령은 마치 거대한 족쇄에 채워진 듯 손을 뺄 수 없었다. 아니, 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있었다. 핏기가 가신 그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변해갔다. 그녀를 위협적으로 둘러쌌던 김 대위와 다른 장교들은 이미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한 명은 너무 놀란 나머지 휘청거리다.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찍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의 꼴을 비웃을 수 없었다. 별, 3개. 중장님이셨어. 병사들 사이에서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고추 세우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장성 앞에 서는 것은 조건반사적인 복종을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목격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령이 중장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장면을, 그것도 년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모욕하고 멱살까지 잡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법 위반이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란에 가까운 행위였다.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한 징계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최지은 중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과 경외, 그리고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목격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던 거대한 벽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강서연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여성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정의의 여신처럼 혹은 복수의 화신처럼 거대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진흙과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장군의 예복보다도 더 위엄있고 빛나 보였다. 마침내 강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잡고 있던 박중령의 손목을 가볍게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놓아주는 듯한 몸짓이었다. 박중령은 풀려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지만 이미 감각이 거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강서연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박민규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훈련장의 모든 사람의 고막을 후려치는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최종 판결만이 담겨 있었다. 그대는 방금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상관에게, 그리고 한 명의 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을 가했다.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그녀는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주는 검사처럼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열었던 전투복 지퍼를 다시 올렸다. 세 개의 별이 다시 옷 속으로 감춰졌다. 그 행위는 마치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별을 볼 자격조차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중령은 그 모습을 보며 가늘게 신음했다. 현실감이 돌아오면서 극심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야 기억해냈다. 몇 주 전 국방일보 일면에 실렸던 기사를 단들을 가나고시 사상 최연소 여군 장성이자 특수전 사령부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인물이 중장으로 진급하여 새로운 군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과 그 기사 속 흑백 사진의 인물이 바로 눈앞의 여자 강서연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왜 그녀가 그런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보였는지, 왜 그녀의 눈빛이 그토록 깊고 차가웠는지, 왜 그녀가 일개 대위의 모습으로 이런 최전방 부대까지 와 있었는지, 신임 군단장의 부대 비공식 시찰,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박민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중장님. 그가 마침내 제대로 된 호칭을 입에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감히 중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는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의 그 오만하고 거침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명예, 연금, 그리고 남은 인생 전부가 이 여자, 아니, 이 중장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진흙탕이라도 상관없었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의 애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대의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군법이, 그리고 그대가 모욕했던 모든 군인들의 명예가 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녀는 박중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겁에 질려 있는 김 대위와 다른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거기 너희들, 상관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동조하고 방조한 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곧 깨닫게 될 거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마치 칼에 베인 것처럼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훈련장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강서연 단 한 명뿐이었다.
강서연은 마지막으로 엎드려 울고 있는 최지은 중위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박민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털썩. 결국 박민규 중령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두 무릎이 질척이는 진흙탕에 깊게 박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 박민규라는 한 남자의 오만하고 견고했던 세계가 세계의 작은 은빛 별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민규 중령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이 미친 듯이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이성적인 공포였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망친 저 여자에 대한 비이성적인 분노였다. 공포는 그에게 속삭였다. 빌어라. 납작 엎드려 목숨이라도 구걸해라. 그러면 군복을 벗는 선에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자존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분노는 다른 소리를 외쳤다. 내가 왜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전연 하나 때문에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성이 마비되고 야수적인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운명이었다. 어차피 끝장난 인생.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대로 끝날 바에는 저 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라도 남겨야 했다. 저 오만하고 차가운 얼굴에 공포를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 여기서 저 여자를 죽여버리면. 광기에 휩싸인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없는 훈련장이니 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전염만 없애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 그것은 현실성 없는 미친 생각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의 정신은 그 망상을 붙들었다. 크아하아. 박민규 중령은 인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는 짐승의 포효와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미식 축구 선수가 태클을 하듯 온몸을 날려 강서연에게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녀를 넘어뜨리고 제압하는 것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돌변에 모두가 경악했다. 중장이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하다니. 저것은 명백한 미친 짓이었다. 박중령의 충복이었던 김대위와 또 다른 장교 한 명이 그 광기에 전염된 듯, 혹은 상관을 도와야 한다는 어리석은 충성심에 사로잡혀 함께 강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3명의 건장한 남성 장교가 한 명의 여성을 향해 돌진하는 끔찍한 그림이 그려졌다. 최지은 중위는 비명을 질렀다. 다른 병사들은 너무 놀라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 선 강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미친 듯이 달려드는 박중령이 아니라 그의 어깨, 무릎, 그리고 발의 움직임을 정확히 쫓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박중령의 육중한 몸이 그녀를 덮치기 직전 강서연의 몸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단순히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박중령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며 그의 돌진력에 자신의 힘을 살짝 보탰다. 그 결과 박중령은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허공에 몸을 날려 처참하게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았다. 퍼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몸이 진흙 속에 파묻혔다. 그가 고통스러워할 틈도 없이 좌우에서 달려들던 다른 두 장교가 그녀의 눈앞에 도달했다. 강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회전시켰다.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김대위를 향해 그녀는 몸을 낮추며 그의 복부를 향해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김대위는 숨이 막히는 고통에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상대의 호흡과 중심을 완벽하게 빼앗는 급소 공격이었다. 동시에 왼쪽에서 달려들던 장교의 주먹을 팔뚝으로 가볍게 흘려낸 그녀는 그대로 그의 팔을 잡아채 어깨 관절을 꺾어버렸다. 으악 비명과 함께 장교의 몸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강서연은 쓰러지는 그의 등을 무릎으로 가볍게 차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3명의 남성 장교가 단 몇 초 만에 비명 소리와 함께 진흙탕 위를 뒹굴게 된 것이다. 훈련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무술 장인이 미숙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듯한 일방적인 시연에 가까웠다. 강서연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분노나 흥분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계산과 완벽한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널브러진 2명의 장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개 같은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쓴 박중령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에서는 진흙과 피가 섞여 흘러나왔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눈앞의 여자가 중장이라는 사실도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는 사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저 여자를 부숴버리고 싶다는 원초적인 파괴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다시 한번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기술도 전략도 없는 그저 분노만을 담은 폭력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과 팔꿈치를 동시에 제압하며 몸을 밀착시켰다. 박중령은 자신의 팔이 거대한 족쇄에 채워진 듯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강서연은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반바퀴 회전시켰다. 그의 하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로 그의 오금을 정확하게 걸어 넘어뜨렸다. 거대한 몸이 다시 한번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강서연은 그의 팔 관절을 잡은 채 함께 쓰러지며 땅에 닿기 직전 그의 팔을 완벽한 아름발 기술로 꺾어버렸다. 박민규 중령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꿈치 관절이 탈골되기 직전의 극심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파고들었다. 그는 진흙탕에 등을 대고 누운 채 강서연에게 한쪽 팔이 완전히 제압당해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팔이 부러질 터였다. 강서연은 그의 몸 위에 올라탄 자세로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무릎이 그의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가쁘게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 이것이 내 놈이 말하던 여군의 한계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더 아프게 박민규 중령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대상에게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힘으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세계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뚫고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환청이나 막연한 소음이 아니었다. 육중한 프로펠러가 대기를 가르는 명백하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강서연은 팔이 꺾인 채 신음하는 박민규 중령에게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쓰러져 있는 벌레 같은 존재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응징에서 수습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투박하게 생긴 검은색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일반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을 보장하는 군용 특수 장비였다. 전화기에는 단축키가 단 하나 설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군더더기 인사도 없이 긴장감과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서연은 그 목소리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서연은 훈련장 전체를 한번 훑어본 뒤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했다. 제3군단 예하 17사단 보병대대 훈련장, 상관 모독 및 폭행, 하극상 현행범 발생, 주범은 해당 대대장 박민규 중령 외 임명, 즉시 중앙수사단 특임대를 출동시켜 전원 체포하라. 내가 현장에 있다. 그녀의 말은 명령이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짓이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통화를 마치고 위성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짧은 순간 이 부대의 운명, 그리고 박민규라는 남자의 인생은 완벽하게 결정되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박중령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짙은 먹구름을 뚫고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헌병 MP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기체였다. 헬리콥터는 훈련장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더니 이내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착륙을 준비했다. 쿡쿡쿡쿵. 거대한 쇳덩어리가 땅에 내려앉는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의 바람이 사방으로 진흙과 빗물을 흩뿌렸다.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마치 신의 강림을 연상시키는 압도적인 등장이었다. 헬리콥터의 측면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S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어내렸다. 그들은 일반 헌병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얼굴에는 검은색 복면을 착용했고 손에는 K-ray 기관 단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대열을 갖췄다. 그리고 그들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장교가 강서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철모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롭고 냉철했다. 그는 강서연의 앞에 멈춰 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육군 중앙수사단 헌병대장
현민철 소령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경례는 박민규 중령이나 다른 장교들이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존경과 복종이 담긴 군인의 경례였다. 그는 강서연의 옷깃에 달린 세 개의 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중앙수사단. 그것도 특임대 대장이 직접 출동한 것이다. 이것은 일개 부대 수준에서 처리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강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3명의 장교를 가리켰다. 저들이다. 주범 박민규 중령. 그리고 동조자 김대위와 조중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현민철 소령은 짧게 대답하고 뒤로 돌아 손짓했다. 그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특임대 대원 4명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진흙탕을 밟으며 쓰러져 있는 3명에게 다가갔다. 뭐야. 너희들. 김대위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대원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대원들은 조금의 감정도 없이 마치 짐을 다루듯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훈련장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규 중령, 김태호 대위, 조철민 중위. 당신들을 상관 폭행 및 하극상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원 중 한 명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박민규 중령은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원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진흙투성이의 군복, 꺾인 팔의 고통, 그리고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는 굴욕.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순간이었다. 최지은 중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처럼 짓밟던 거대한 권력이 저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것은 구원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서연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강서연은 체포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러다 현 소령에게 몇 가지 추가 지시를 내렸다. 현장 통제하고 모든 대대원의 신병을 확보해 한 명도 빠짐없이 진술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지은 중위는 충격이 클 테니 먼저 안정시키도록. 그녀의 지시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부하를 생각하는 지휘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현 소령은 그녀의 명령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복명복창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체포된 3명의 장교는 헬리콥터로 이송되었다. 박민규 중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강서연을 향해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에게 향해 있었다. 헬리콥터가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과 함께 이륙했다. 그것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훈련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다. 대대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눈앞에서 체포되어 사라진 부대. 남겨진 병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강서연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의 위험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이 부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마디를 내뱉었다. 이제 이 부대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다. 박민규 중령이 체포되어 사라진 훈련장에는 혼란과 안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강서연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민철 소령에게 현장 수습을 맡기고 흠뻑 젖은 최지은 중위를 데리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상부에 보고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현역 중장이 최전방 부대 시찰 중 하극상 및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은 군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노기가 하늘을 찔렀고 즉시 최고 수준의 감찰 및 수사팀을 꾸리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박민규 중령 개인의 일탈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 기강 회의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강서연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녀는 단순한 중장이 아니었다. 군 내부 개혁을 부르짖던 소장파의 핵심 인물이자 유리천장을 깨부순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런 그녀를 건드렸다는 것은 썩어빠진 구시대의 군 문화가 신시대의 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건 발생 단 몇 시간 만에 육군 중앙수사단과 본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특별합동수사본부가 해당 부대에 도착했다. 부대는 즉시 전면 폐쇄되었고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개별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웠다. 수사팀의 목표는 단순히 이번 하극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서연 중장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박민규 중령의 재임 기간 동안 벌어졌던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을 작정이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썩은 가지 하나를 발견한 뒤 그 나무의 뿌리까지 파헤치려는 듯한 기세였다. 가장 먼저 심층 조사를 받은 것은 최지은 중이었다. 그녀는 강서연 중장의 배려로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마른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뒤 조금 안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여성 수사관과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그날의 충격 때문에 입을 열기 힘들어했지만 수사관의 차분하고 따뜻한 유도신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름과 고통이 쏟아져 나왔다. 박민규 중령이 부임한 이후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차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모욕과 인격 비하, 심지어는 회식 자리에서의 은근한 성희롱까지 그녀의 진술은 하나하나가 모두 박중령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항상 저희 여군들을 세금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아간다고. 훈련 성과가 좋아도 칭찬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거나 혹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최중희의 진술은 수사관의 노트북에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첫 진술은 뱀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그 균열을 시작으로 그동안 박중령의 포갑에 눌려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부대 내에 익명 제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부대원의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병사들은 정말로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하자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익명의 편지함에는 지난 몇 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대의 상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중령이 자신의 관사에 설치할 가전제품을 부대 운영비로 구매했다는 회계 비리 의혹, 주말마다 병사들을 사적인 용무,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님 댁 과수원 일에 강제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실탄 사격 훈련에서 남은 탄약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충격적인 군용물 절도 의혹까지. 그의 범죄는 단순한 폭언이나 차별을 넘어 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수준의 것들이었다. 그는 이 작은 왕국에서 자신이 곧법이라고 믿으며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수사는 박중령 개인을 넘어 그의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박민규 라인으로 확대되었다. 헌병 특임대에 의해 함께 체포되었던 김대위와 조중희는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 결국 무너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박중령의 지시로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을 상세히 자백하기 시작했다. 중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다. 저희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의 비겁한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수사팀은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중령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차명 계좌 내역, 부대 물품을 빼돌린 장부, 그리고 심지어 부하 여군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기록까지 발견되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일선 부대의 지휘관을, 그것도 중령이라는 높은 계급까지 달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그의 뒤에는 분명 그를 비호하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했다. 강서연 중장은 이 모든 수사 과정을 직접 챙기지는 않았지만 매일 저녁 수사본부장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민규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가지가 자라나도록 양분을 공급한 군 내부의 부패한 토양 자체를 갈아엎어야 했다. 그녀는 수사본부장에게 딱 한 가지를 지시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색출해내라. 그 끝이 어디든 상관없다. 그것은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의 불안과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번에야말로 바뀔 수 있다는 작은 희망과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간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부조리를 목격하면 주저없이 제보했다. 특히 최지은 중위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피해 여군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내어 증언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다른 여군 간부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술은 박중령의 성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조사를 마친 최지은 중위는 강서연 중장의 임시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서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중희.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용기 내줘서 고맙다. 강서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중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중장님. 제가 했어야 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서연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니, 당연한 일이 아니야.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최중희는 훌륭한 군인이다. 그 칭찬은 그녀가 군 생활을 하며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군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자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 강서연은 창밖에 어두워진 부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부대는 이제 다시 태어날 거다. 아픈 상처를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아나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중희 같은 젊은 장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에 대한 격려이자 이 부대의 미래를 함께 짊어져 달라는 부탁이기도 했다. 최지은 중위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중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과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굳은 의지와 희망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썩은 뿌리가 뽑힌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싹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박민규 중령이 헬리콥터에 실려 떠난 그날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그동안 부대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이제 체념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연병장에 대대의 모든 병력이 도열했다. 단상 위에는 강서연 중장을 비롯하여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감찰실장 소장과 법무실장 등 낯선 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무거운 표정은 오늘 이 자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감찰실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손에 든 두꺼운 서류 뭉치를 한번 내려다본 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박민규 전 젠 중령과 그 일당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 발표였다. 전젠 제17사단 보병대대장 박민규 중령. 피의자는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하 장병들에 대한 폭언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부하에게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언행을 자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감찰실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박민규의 죄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한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하들을 사적인 노역에 동원하였으며 군용 물자를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 등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범죄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비위 사실을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하극상을 벌인 행위는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행위다. 죄목이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도 있었지만 상상 이상의 추악한 비리들도 많았다. 이에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피의자 박민규에게 군형법 제44조 항명 및 제60조 상관에 대한 폭행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에서 영구히 파면하고 군인 연금 및 모든 훈장과 명예를 박탈한다. 징역 15년, 영구 파면. 그것은 한 군인의 인생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박민규라는 이름은 이제 군 역사의 치욕의 상징으로 기록될 터였다. 그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김대위와 조중희 역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더 나아가 박민규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던 상급 부대의 일부 지휘관들 역시 보직 해임 및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것은 강서연 중장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녀는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있었다. 공식적인 발표가 끝나고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강서연 중장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연병장에 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있는 장병들에게 묻겠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은 행복했는가?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는가?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는가?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죄가 없다. 부당한 명령과 폭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나약함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지휘관과 썩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나는 오늘 그 비극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최지은 중위를 포함한 여군 간부들에게 잠시 머물렀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선언한다. 군인의 가치는 그 사람의 성별이나 출신,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군인의 가치는 오직 그의 능력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전우를 향한 뜨거운 동료애로만 평가받는다. 여군은 약하다는 말은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특히 여군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수십 년간 군에 뿌리내렸던 거대한 편견의 벽이 중장이라는 최고위 지휘관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아니, 내가 지휘하는 모든 부대는 새로운 기준을 가질 것이다. 훈련은 목적을 잃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리더십은 공포와 폭력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질 것이다. 모든 군인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그녀의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새로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비전이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절망과 체념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의 눈에 그 둘의 사사들이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연설을 마친 강서연은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새로운 인물을 소개했다. 오늘부로 이 대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휘관을 소개한다. 이정훈 중령이다. 단상으로 이정훈 중령이 걸어 나왔다. 그는 박민규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젊고 다부진 체격, 날카로우면서도 이지적인 눈빛. 그는 과거 특전사에서 강서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유능한 장교이자
선진적인 훈련 방식으로 명성이 높은 지휘관이었다. 이정훈 중령은 짧고 강렬한 취임사를 통해 강서연 중장이 제시한 비전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실현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병사들은 새로운 지휘관의 등장에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느끼는 듯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서연은 부대의 낡은 부대기를 직접 접어 이정훈 중령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 중령은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 힘차게 펼쳤다. 과거의 오욕과 상처를 상징하는 낡은 깃발이 내려가고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깃발이 가을 하늘 아래 힘차게 펄럭였다. 부대의 진정한 재창설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강서연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보았다. 이정훈 중령의 지휘 아래 부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첫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고함 소리와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의 힘찬 기합 소리와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한 무리의 소대원들을 이끌고 장애물 훈련을 지휘하는 최지은 중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어 떨고 있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단호한 눈빛으로 부하들을 이끄는 당당하고 유능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최중위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강서연을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강서연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경례에 답했다. 두 여성 군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동지로서의 굳건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 중장이 남기고 간 변화의 바람은 이제 17사단 보병대대를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부패와 공포가 지배하던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신뢰와 활기 그리고 건강한 경쟁심이 가득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최지은 중위의 힘찬 구령 소리가 전술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1소대 전방 50m 능선까지 약진 어모 사격 실시.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위축감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지휘관의 자신감과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소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일부는 어모 사격 자세를 취하고 다른 일부는 낮은 포복으로 신속하게 목표 지점까지 이동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유기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이것은 반복된 훈련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훈련 중 한 병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과거 박민규의 지휘 아래였다면 그 병사는 모두 앞에서 정신력이 빠졌다는 폭언과 함께 얼차려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중위의 대처는 달랐다. 그녀는 즉시 훈련을 잠시 중지시키고 해당 병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의무병. 상태 확인해. 그녀는 병사의 상태를 확인시킨 뒤 그의 철모를 툭 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장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긴장 늦추지 마. 그것은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병사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대열에 합류했다. 소대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굳혔다. 최지은 중위는
공포가 아닌 존중으로 부하들을 이끄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규라는 최악의 스승을 통해 역설적으로 최고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악몽처럼 그날의 빗소리와 진흙의 감촉, 그리고 박민규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기억에 주저앉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훈련을 마친 최중희에게 군단 본부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군단장, 즉 강서연 중장이 그녀를 개인적으로 찾는다는 전갈이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군단장실로 향했다. 거대한 문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집무실 안의 강서연 중장은 여전히 위험이 넘쳤지만 그날 훈련장에서처럼 얼음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최중희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게. 최중희.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충성 중위 최지은. 명 받았습니다. 최중희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강서연은 가볍게 손을 저어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다. 여긴 내 집무실이니 편히 있게. 딱딱한 보고를 받으려고 부른 건 아니니까. 그녀는 직접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최중희는 군단장. 그것도 자신을 구해준 영웅과도 같은 존재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강서연은 부대의 최근 상황과 이정훈 중령의 리더십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다. 최중희는 자신이 보고 느낀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강서연은 본론을 꺼냈다. 최중희의 최근 훈련 평가 보고서를 봤네. 지휘 능력과 전술 이해도가 아주 뛰어나더군. 특히 소대원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 과찬이십니다. 중장님. 최중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겪었던 아픔을 제 부하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강서연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 임관했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고 내 능력보다는 내 성별에만 관심을 가졌어.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 그것은 최중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였다. 자신 앞에 저 완벽해 보이는 전설적인 여장군에게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강서연은 다시 최중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다짐했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나의 능력으로 보여주겠다고. 편견이라는 벽은 분노나 눈물로는 절대 부술 수 없어. 오직 압도적인 실력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망치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중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막연하게 느끼고 실천하려 했던 철학의 정수였다. 강서연은 그녀의 멘토가 되어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최중희는 이미 그 망치를 손에 쥐기 시작했어. 하지만 더 단단하고 강력한 망치를 만들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하지. 강서연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레인저 과정 지원 추천서였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소수의 정예 요원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지옥의 훈련 과정. 그리고 추천인란에는 육군 중장 강서연의 이름과 사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최중희는 떨리는 손으로 추천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감히 그곳에 지원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그녀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자신 있나 강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뢰의 눈빛이었다. 최중희는 추천서와 강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하여 중장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강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서연은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대로 복귀한 최지은 중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좋은 지휘관이 되는 것을 넘어 최고의 전투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욱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열정은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에게도 전염되었다. 특히 부대의 다른 여군들은 최중희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다. 새로 전입 온 한 여군 소위가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중희는 그녀를 따로 불러 강서연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일부 남군 병사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그녀는 실력으로 모든 편견의 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이다. 며칠 뒤 최지은 중위는 레인저 과정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자신이 이끌고 있는 소대원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성장의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녀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흉터로 남았다. 그리고 그 흉터 위로 이제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리더십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싹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군단급 규모로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인 강원도의 한 훈련장. 각 부대의 명예를 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독 모든 지휘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부대가 있었다. 바로 2년 전 부대 해체 직전의 위기까지 몰렸던 제17사단 보병대대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과거의 오합지졸 같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적의 포화 속을 뚫고 나아가는 전술 기동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분대와 소대, 중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손발을 맞춘 특수부대를 보는 듯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에 살아있는 자신감과 높은 사기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중앙관제탑.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훈련 상황 전체를 지켜보던 미군 사령관이 옆에 앉은 강서연 중장에게 감탄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 장군, 저기 저 알파 중대. 정말 인상적이군. 특히 저 중대장의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야.
도대체 어떤 지휘관이지? 강서연은 모니터 한가운데 클로즈업된 알파 중대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단호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2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놀랍도록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중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아닌 대위를 상징하는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다. 최지은 대위라고 합니다. 제가 아끼는 인재 중 한 명이죠. 강서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최지은 대위는 2년 전 모두의 우려 속에서 지원했던 레인저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몇 번이고 뛰어넘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전문성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부대로 복귀한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아 파격적으로 중대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오늘 그 능력을 유감없이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훈련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다른 부대에서 파견 나온 한 원사 상사가 최지은 대위의 작전 지도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자 중대장이라니. 요즘 군대 참 좋아졌어. 저러다 중요한 순간에 울음보나 터뜨리는 거 아닌지 몰라. 그것은 악의가 담겼다기보다는 구시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무지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 대위의 곁을 지키던 그녀의 부사관 박 상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원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중대장님은 지난 분기 전술평가에서 대대 전체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중대장님을 믿고 목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성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 상사는 2년 전 박민규의 폭정 아래에서 침묵했던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불의한 편견 앞에서 자신의 지휘관을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알파 중대 병사들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중대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최지은 대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굳이 나서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부하들이야말로 그녀가 지난 2년간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녀는 박 상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고맙다. 박 상사. 하지만 우리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모두 집중. 다음 작전 개시한다. 관제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서연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한 명의 리더가 바뀌자 부대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있었다. 박민규 같은 독버섯은 군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강서연의 싸움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군 장교 평가 시스템의 지휘관의 리더십 및 소통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제2의 박민규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 있었다. 그녀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이제 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알파 중대는 압도적인 성과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다. 석양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최지은 대위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부하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리더로서 자신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태양은 그렇게 상처 입은 땅 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시청자, 청취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편의 통쾌한 드라마와도 같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외모나 성별 같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짓밟힐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법을 보여준 최지은 대위의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네요. 여러분은 강서연 중장의 얼음장 같은 카리스마와 통쾌한 심판을 어떻게 보셨나요?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 최고의 지휘관으로 성장한 최지은 대위의 미래를 힘껏 응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